이런 시장을 억누르는 그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봄은 오는데 우리가 그 꽃샘추위는 좀 각오해야 된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저는 앞으로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저자님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주식시장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2년 전에 그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던 그런 시장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연준이 긴축도 얘기했고 또 긴축해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첫 번째는 긴축에 대한 불안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언제 한다, 얼마만큼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시장의 그 불안정성을 가중시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게 그냥 뭐 하늘까지 그냥 치솟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시장이 더 힘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시장을 억누르는 그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 먼저 제거된 거는 반년 이상 끌어온 FOMC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일단락을 지어놨다. 근데 뭐 그게 일단락 됐다고 그래서 그게 호재인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불안정성을 좀 죽여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아침 저녁이 달라요. 들려오는 얘기가 뭐 잘 될 것 같다, 아니다, 또 뭐 군사 전문가는 또 어떻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이게 가는 방향은 결국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다가 하나씩 그런 것들이 제거돼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3월에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메시지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연준이 3월 FOMC 결과를 발표할 때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의회에 나와서 파월 의장이 자기는 25bp가 좋고 25bp를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기다린 건 뭐냐면, 그거 이제 왜 발표하고 끝나고 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때 그 파월 의장이 굉장히 얘기를 잘해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얘기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진짜 연준 의장으로서 충격을 가능하면 조금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시장에 좋은 쪽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메인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미국 제로금리 끝 올 6차례 더 올린다. 파월. 근데 이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6차례 더 올릴 거야. 그리고 금년 말쯤 되면 1.75%쯤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 발표하고 인터뷰 시작할 때 미국 주가 빠졌어요. 중간에. S&P 500은 약보까지 갔었다고요. 그러다가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까 거의 폭등하듯이 올라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그 파월 의장의 얘기 중에 뭔가 시장에 유리한 행간을 읽으려고 그 전부터 노력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오르고 싶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오르고 싶어서 시장이 스스로 그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이제 강력한 인플레이와의 전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긴축을 해나가고, 5월부터는 대차 대조표 축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QT죠.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내가 보기엔 미국 경제는 이거를 다 받아낼 만큼 괜찮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요 말을 싹
그런 게요. 파월 의장이 괜찮대잖아. 괜찮대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폭등을 한 거고, 그게 전 세계 시장에 이제 여파를 미치면서 유럽 증시, 뭐 아시아 증시, 뭐 우리 증시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연준이 긴축할 때 어땠냐, 금리를 올릴 때 어땠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끌어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사전적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전보다 충격이 덜한 경우가 많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뒤따라주지 않고 그런 금리가 올라간 상태가 되면 오히려 그게 끝나고 그 시작한 다음 해부터 시장이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뭔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불확실성은 이제 끝났다. 기사에도 나오는 게 단기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뉴욕의 이제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 이날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남은 FOMC 정례회의가 5월, 6월, 7월, 9월, 11월, 한 번도 안 빼놓고 때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매번 0.25%씩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연말 기준금리는 1.75에서 2%까지 치솟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어쨌든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이렇게 올릴 거는 거의 확정인 것이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올해 그 우리나라 미국의 증시는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된다 그래서 시장이 뭐 급격하게 주저앉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여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그럼 실제로 실물 경기가 미국 그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뒤따라줘서 이거를 연착륙을 시킬 수가 있느냐, 과연. 그거의 문제예요.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 이 6월까지 증시 전망 뭐 이런 상반기 전망에서도 나오겠지만 그거의 핵심 포인트를 찍으면 우리가 이제 뭐 경기가 좋아졌다? 좋아.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상장사들의 실적을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네, 그런 거 3월 말 되면 이제 3월 말로 가면서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예측컨대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앞이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날아갈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봄은 오는데 우리가 그 꽃샘추위는 좀 각오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FOMC였고 두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였는데 이건 이제 해결되는 이제 모드로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더 그러니까 방향이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전쟁 시작했다. 전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쟁 끝났다. 근데 이제 전쟁 시작했다. 이거잖아요. 처음에 2월 23일 날 푸틴이 밀고 들어가면서 그 안 밀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다 놀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진행 중에는 어떤 한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협상을 계속 해나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기 위해서 오히려 전쟁 상황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방향은 빠져나가는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 게 뭡니까?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아니에요. 이게 최고로 쳤을 때보다는 지금 약간 떨어졌지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뭐 유가도 그냥 뭐 WTI 기준으로 100불 넘었다 또 밑으로 떨어졌다. 계속 이거를 지금 반복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그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게 빠져나가는 쪽으로 간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격도 지난번에 천장은 이미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3월부터 6월까지 남은 상반기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여기서 이 우리가 그 불확실성이 해소돼 나가면 시장이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동안 많이 눌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거를 자꾸 우리가 반등이라는 얘기를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지 그렇다고 뭐 좋은 게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는 대체적으로 뭘 끌어다 보냐면 기술적 분석을 끌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일반적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얼마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해가 빠르시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큼 이뻐요? 그러면 9.8이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정형화는 안 되지만 해본다면 제 생각에 그 60일 이동평균 선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잘하면 2,800에서 2,850 사이가 이번에 반등에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가 불확실성이 더 빨리 제거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그게 그래서 자 시작됐어. 그러면 계속 가.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올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는데 거기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왜 올랐어요? 그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이거 견딜만 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 파월 의장 얘기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또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3월 말로 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대표님 어떠세요? 뭐 보나마나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시장이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쫙 뻗어서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우리가 상상 못하는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재료가 호재가 모멘텀이 또 하나 또 터져주면 그건 또 조금 다른 얘기죠. 자, 그럼 상단이 2,800, 2,850쯤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하단은 지금 터치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단은 이미 이제 정리됐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반년 이상 끌어오던 금리 발표 문제가 정리가 일단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뭐 금리에 대한 얘기가 온다 이런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은 이제 못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코스피가 2,690, 코스닥이 그럼 914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저자님 말씀은 바닥은 어느 정도 친 것 같고 상당히 좀 열려 있다면 그럼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 건가요? 그럼 저는 지금은 좀 늘려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늘려나가도 된다.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늘리는 거에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늘리는 거는 어떤 식의 방법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2020년은 누가 빨리 사나 싸움이었잖아요. 지금은 좀 조금 전략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거예요. 누가 빨리 사냐가 아니라 누가 안 비싸게 사냐. 그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점을 이미 설정해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가격에 사야 되고 그러니까 조정으로 약간 뒷걸음질 치는 날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지금 현재 2,700을 못 지키잖아요. 살짝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이게 하단이 안만 내려가도 2,650에는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어요. 9거래일 만에.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매도일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걔네들은 2,650에 붙으면 사요. 근데 2,700이 넘으면 또 잘 안 사요. 아직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인 거 있잖아요. 우리 시장 산업 구조의 아주 취약점.
그게 지금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원자재 이게 오르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들여다가 뭔가 해서 수출을 하는데, 예, 근데 원자재 에너지 값이 상승하면 환율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한 줄로 엮여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주가 확인하는 것처럼 매일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될 게 있다. 주요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시라. 그게 안정을 찾아가야지만 우리나라의 수급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움직인다. 기관은 움직여도 2박 3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해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들어오려면 이 세 가지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딴 아시아 증시보다도 계속 고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린 전부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언제 어떻게 늘려가야 된다는 이제 답이 좀 나오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 제가 몇 개월 전에 나왔을 때 현금 보유 강조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제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 20% 정도 현금은 그냥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현금을 많이 쓰는 거네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뭐 6대4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좀 늘려가도 현금 20을 다 투여해서 100을 살 만큼의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외국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유입세였는데 2월 중에는 2조 정도 규모가 순유출. 그리고 지난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갈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4개월 만에 순유출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1,200원대 초반 정도가 해서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40원까지 갔다가 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이걸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보기엔 아직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제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을 하나를 보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터진 2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5조 5천을 팔았어. 네? 5조 5천을 팔은 거예요. 기관도 팔았어요. 기관은 1조 가까이 9,600억 정도 팔았어요. 다 누가 샀냐? 개인이 6조 2천을 산 거예요. 개인이. 근데 그 밴드 때가 2,700에서 2,750에서 제일 많이 이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은 2,700 밑으로 내려가면 자생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물려있는데 내가 이 가격에도 물렸는데 여기서 왜 못 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750이라는 얘기는 이 2,750을 상향 통과할 때 시장이 어떤 파워로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향후 시장을 예견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거기서 비실되면 또 다시 겁먹죠.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연장선이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근에는 뭐 그 투자자들 동향은 외국인들은 이제 그때까지 말씀하신 그 저자님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았고 개인은 좀 샀었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저렇게 저러는데 우리 시장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게 다 팔고 미국 시장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웨이밖에 못해요. 물론 개인 중에서도 파생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지만 간혹이죠. 간혹. 그러니까 우리는 사서 파는 되게 원웨이밖에 못하고 어쩌다가 인버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1차 방정식 풀고 있는데 얘네들은 미적분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생하고 연관된 있는 상품 믹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공매도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대도 얘네는 돈을 먹어요. 시장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시장이 원래부터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난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거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많이 쳐놓은 것들이 네. 들어와서 찍히기는 외국인 매수로 찍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위에서 때려서 지금 다시 쇼커버 들어가면 돈이 생기는데 보아하니 연준 문제는 하나 정리되는 것 같고 그러니 여기서 한번 꺾고 가자.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잡히는 매수는 그게 순매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시장을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좀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거를 자꾸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그 시가총액 1, 2, 3위들 네. 우리 이제 종목 얘기할 때 하겠지만 걔네들은 걔네들만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게 파생의 기준점을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달라요. 그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사실 우리나라 특히 대형주에 지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엄청 네. 높을 거고 네.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거잖아요. 네.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네. 우리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돼. 그래서 한국 괜찮아. 생각보다 싸.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력적이래야지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진짜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돈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안 깨져요. 왜냐하면 쌍방으로 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가 자꾸 떠나고 이러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걸 우리가 확인하려면 원자재를 조금 눈여겨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원자재, 에너지, 곡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환율 이런 것들 추이를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러죠. 매일 똑같은 산원 주식 자꾸 보지 마시고 그거 뭐 내일 당장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계속 한번 보시라.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어떤 플로어를 그런 걸 놓고 시장을 보면 멘탈도 강해져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산 주식 오늘 얼마 올랐어. 내일 얼마 빠졌어. 이러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저자님은 하단 한 2650 근처로 보시고 상단은 한 2800에서 2850 뭐 변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정도 보시는 거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반등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반등인 올 거다 이렇게 봐요. 자, 반등한다면 그때 주도 업종이 뭐고 좀 어떤 주식을 사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표님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주도라는 말은 반등해서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형성되려면 2020년 같이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 BBIG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형성돼야 되는데 반등은 그냥 진짜 글자 그대로 리바운딩 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제일 많이 빠진 놈이 제일 먼저 가요. 이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 섹터별로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누구도 앞장서서 계속 나가면서 자신이 없거든. 왜냐하면 이건 제한적 상승이라는 거를 서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쟤가 저 정도 올랐어? 그러면 얘도 이제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다시 내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섹터가 상당히 빠르게 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등장에서는 이익 실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익 실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우리 단타꾼으로 하나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이래요. 뭐 단타면 어때요?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결국은 건데.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단타든 장타든 근데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반등의 장에서 올라갔는데 이익 실현 안 하고 자기가 애초에 살 때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부라도 그걸 이익 실현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기다리면 우리 이제 흔한 말로 꿈속에 갈비 뜯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멘탈이 깨지게 되고 그때 팔 거야. 그때 팔 걸 괜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회만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샀어. 괜히 팔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반등의 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판 다음에 더 올라서 아쉬운 게 낫지. 그래도 원금 깨지는 것보다 아쉬운 게
게 오히려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뭐 다시 3,000을 넘어 3,300 막 달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이미 제한적 상승이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려요. 이런 때는 메인 포트폴리오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예요. 진짜 동학개미 막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나는 뭐 삼성전자를 십몇 년 전에 사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 막 나올 때, 엄청 나왔죠.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로 구성된 메인 포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이 그랬다면 이거는 무슨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긴 호흡으로 가시는데 근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실 분은 그냥 그거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한쪽에서 이렇게 좀 운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운영하는 부분은 메인 포트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할 때는 주도 업종이라는 게 잘 형성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빠르게 순환하면 그 섹터별로 분산해서 낮을 때 사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주식을 다 사고 어느 날 다 팔고 이건 반등 구간에선 적용되지 않아요. 장투 계좌랑 좀 트레이딩 계좌를 좀 나눠서. 그러니까 자기 한 계좌에 하더라도 개념 자체를 좀 나눠서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한쪽 섹터가 오르는 날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얘 빠진 놈은 사는 거고 분할 매수고 얘는 분할 매도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빠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등 구간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맨날 그 타령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등장에서는 제일 많이 빠진 놈이 그래도 좀 많이 오를 것이다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지금 많이 빠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근데 무조건 많이 빠지면 무조건 사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반등이라는 얘기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시장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래프가 망가진 거는 살 수가 없어요. 앞만 많이 빠져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플랫하게 좀 이렇게 흐르는 기간을 좀 가졌다거나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올라가도 에너지 축적 기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뭐 쉽게 이해하시려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얘네들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접시바닥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도 되지만 그냥 내리꽂고 있는 거를 무조건 빠졌다고 산다 이건 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락을 크게 했지만 하락하고 갔는데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단에 이제 기간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그걸 보이는 시장에서 우리는 바닥을 확인해 줬다, 손이 바뀌었다, 에너지가 축적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추진력을 받으려면 지금 시장의 소유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랑 비슷해야지 올라가지. 예를 들어서 매수 단가 저 위에 있고 현가 여 밑에 있으면 오르면서 계속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한번 하시면 뭐 지금 뭐 못 살 거는 그런 의미로 보면 섹터가 도니까 없어요. 뭐 지금 말씀드렸던 플랫폼도 그렇고 정책적인 뭐 건설이나 원전은 조금 멀리 가서 쉬고는 있지만 뭐 걔네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뭐 로봇이나 메타버스 뭐 NFT 탑재를 뭐 예상케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른 섹터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뭐 말이 안 되게 내리꽂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걸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의 차이는 종목마다 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그 와중에서 그래도 안 좋게 보시는 섹터도 좀 있으시긴 한가요? 이런 그러니까 뭐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조금 나쁜 건 아니지만 느릴 가능성이 있다. 느리다라는 뜻은 반등이 느리다라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섹터들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선이나 또 특히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도 이걸 못 해요. 이게 그래프 다 보시면 알지만 뭐 기아를 제외하고 현대 같은 거 보면 현대차 보면 굉장히 내리꽂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해갖고는 이게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현대차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또 조선도 또 이렇게 좀 신규 뭐 그 물량 선박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좀 감안해 보시면. 지난 2월에 소비자 물가 CPI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상승하면서 1982년 1월 8.3%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심지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네. 국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네. 등 가격 급등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에 향후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죠. 나는 지금 이제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시작하는 거라고 본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기초소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 있으니까 더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게. 근데 만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개선 쪽으로 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하고 싸움에 원군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적절한 경기 상승이 뒤따라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측하고 연준이 조심스럽게 이것도 팍 안 올리고 뭐 6차례에 걸쳐서 스테디하게 이렇게 옮겨가겠다 하는 이유도 그런 충격을 안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적절한 경기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는 시장에 또 악재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그 과거의 예를 보면 금리를 인상을 이제 시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시장이 별로, 그러니까 뭐 인상하자마자 뭐가 결과가 확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되게 참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서도 영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시장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저자님께서 실적이 이번에 별로 안 좋을 것처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실적 좋은 기업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아, 이거 실적은 무슨 금융 장세건 무슨 장세건 실적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빼고 이 주식 좋아 이런 얘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일반 투자가는 사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실적이 좀 좋아 보일 것 같은 기업 중에 뭐 눈여겨보는 기업 뭐 그런 거 좀 있으실까요? 실적.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그림을 가져와 주셨네요. 이거는 이거 뭐 아니 이거 드리고 갈까요? 아니 이거 제가 이거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잡아본 거예요. 이게 뭐 제목이 뭐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 아니니까 난 이런 종목이 좋다.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섹터별로 이게 이제 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섹터별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분류해놨고 뭐 생소한 종목 11개 섹터네요. 아주 뭐 생소한 것도 있고 같은 섹터에서 뭐 이 사람은 왜 이걸 뺐을까? 원전에서 왜 한전 기술만 넣었을까?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두중이라고 그러죠. 두수는 빼고 이걸 넣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여기 있는 것만 다 사도 이게 계좌가 다이소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들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그다음에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렇게 이제 본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계좌로부터 거리가 먼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긴 호흡으로 봐라. 그냥 당장 사서 뭐가 이렇게 된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긴 호흡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따박따박 쫓아가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한번 뭐 많은 종목 있지만 이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반등 기간 중에 내 기대 수익을 넘어갈 때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네. 쫓아가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댓글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괜찮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당할 때 놔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2020년에는 그거잖아요. 그냥 사과나무로 만든 지팡이 꽂아도 사과 열리는 장이잖아요. 이게 장이 무조건 다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장이 아니라고요. 특히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매매 기법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을 사고 아예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쪽은 또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은 좀 이렇게 빠른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상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 및 눈여겨봐야 할 변수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저희가 종목이랑 섹터 점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로는 저는 뭐 이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로는 일단 미국 승.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성공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뭐 최근에 보면은 뭐 홍콩 증시에서 그 미국의 ADR 상장된 거 상장 폐지 운운하면서 미국이 한번 압박을 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 하는 말로 꼬리 내렸거든요. 그 얘기를 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얻은 상황으로서는 미국이 승. 어쨌든 간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신냉전 얘기하지만 냉전이 아니더라도 늘 뭐 어쨌든 간 서로 그러는 파워 게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또 북한 또 하나 있어요. 북한도 우리가 안심 못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제 희망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무지 애를 쓰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거를 바톤 타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책 공약에 보니까 새 정부도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그 MSCI 선진국 지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빠르면 6월에 우리가 워칭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우리한테는 상당히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선진국 지수 가서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되네 뭐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돈은 빠질 거고 뭐 그래서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시장은 그 워칭리스트에만 들어가도 일단 시장은 좋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섹터 진단으로서 아까 전에 좀 느리게 올라서 별로 안 좋게 보시는 자동차 섹터,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쪽 섹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자동차 쪽에서는 그래도 기아한테 좀 평점은 제일 많이 주고 싶어요.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뭐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현대차가 이 전기차로 바뀌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에서 선명성 부각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그 홍보했던 과정을 보면은 진짜 그러면 뭐 우리 여기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하고 아이오닉 5하고 제가 타보니까 뭐 별로 차이점도 없던데 네네. 그거는 뭐냐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거기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뭐를 딱 잡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의 문제는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변환하는데 속도가 필요하고 또 노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든지만 사실은 선명성 부각에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가 뭐로 갑니까? 배터리하고 모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배터리하고 모터를 좌지우지 장악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향후에 그거를 현대가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딴 애들처럼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기가 팩토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는 거꾸로 했어요. 우리는 그 배터리 사업을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가 주류가 되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해야 되죠. 아, 그럼 니네 세트 회사야? 세팅 메이커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에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차를 많이 팔아야 돼. 네. 실제로 봤지. 우리 차가 이렇게 많이 팔려 좋아서 그랬을 때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외국인들도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뭔가 전기차 하면 탁 와닿는 무슨 선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여태까지 만든 그 자동차 생산량 순위로 따져본 거 이상으로 현대차가 뭔가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기아는 조금 달라요. 기아는 나름대로 뭔가 지금 이제 그 EV나 뭐 이런 쪽에 의외로 기아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선명성이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 쟤네는 뭔가 그냥 확 다르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오히려 자동차 세계 중에서는 네. 기아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더 줘요. 네. 자, 다음으로는 아까 좀 좋게 보셨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는요? 이거는 그때도 이제 제가 네.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플랫폼 기업은 대선 끝나고 봐야 된다. 네. 이게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질타를 받은 게 뭐 이런 거잖아요. 골목상권. 근데 이제 사실 골목상권 존재하지 않죠. 골목상권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골목 없어요. 골목상권. 지금은 인터넷 상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인터넷 상권의 제일 상위 포식자였기 때문에 니네가 왜 미장원에다가 그렇게 하고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죠. 지금 보면 어떤 자영업하고 음식점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네. 이런 데랑 연계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옛날 향수처럼 느끼는 골목 상권은 이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인터넷 상권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인터넷 상권을 살려야 그 밑단에 있는 분들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막 이제 아직까지는 여당 대표가 막 해서 얘네들 마치 이거 무슨 기업이니 그래서 국회에 3번씩 오늘 가서 얘기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는 그게 좀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그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저는 앞으로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결국은 이쪽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에 속해 있는 바이오 섹터 쪽은요? 바이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저는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네. 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바이오라는 거의 성격 자체가 네. 굉장히 부침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네. 약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약을 많이 해서 팔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R&D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고 임상 3상까지 하고 이게 돈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또 문제는 뭐냐면 제일 빨리 간 놈이 하나가 딱 하는 순간 나머지 2위서부터 없어요. 이건 무조건 제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까지 99%가 됐다 그래도 이건 거의 0%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이제 이 바이오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오히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 같은 게 훨씬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고 코로나도 어차피 이제 이렇게 거의 몇십만 명만 이렇게 해서 이제 되면 이것도 결국 이제 다 걸려서 종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종식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걸려야지 끝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이슈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 그 바이오 원래대로 바이오가 가야 되는 쪽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는 오히려 그런 이제 백업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속해 있는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포트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네. 2분기부터는 공급자 시장이 될 것이다.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뭐 보면은. 근데 반도체는 우리 시총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3위가 SK 하이닉스예요. 네. 근데 얘네 셋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나 뭐 이런 거 갖고만 평가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그 3월 동시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코스피 200에 편입됐잖아요. 코스피 200이 그 추종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럼 외국인들이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세 종목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생을 기준점을 흔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갖고 매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 상장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위의 아픔을 그런 의미로 겪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반도체로만 본다면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네.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이 꼽을 수 있는 산업은 첫 번째로 반도체를 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침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빠르긴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 빠져?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만큼 느리게 움직이고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그런데 손을 타니까 기업 본연의 그런 거보다는 네, 그래서요. 자, 방금 언급해 주신 시가총액 2위 종목 LG 솔루션이 있는 2차 전지 섹터,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학들도 같이.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이제 2차 전지 전체를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그 블루오션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그렇죠. 네. 근데 요새 이제 잘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블루오션 아니거든요. 네. 네, 블루오션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레드오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좀 소재 쪽이 네. 더 우리한테 날 수도 있다. 소재 쪽이 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랬어요. LG 화학 시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하자면 마켓시어 경쟁을 했고 SK도 마켓시어 경쟁을 했고 근데 이제 삼성 SDI는 애진혁이 포기했어요. 그거는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돈 남는 장사만 한다. 이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제일 먼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SDI 같은 경우도 뒤늦게 뭐 스텔란티스랑 미국의 공장 말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또 미국의 그 배터리 공장을 네. 이제 만든다고 뉴스에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저는 이제 뭐 2차 전지에서는 그래도 SDI를 찍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공매도에 좀 시달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이제 그 3월 10일 이후부터 공매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되는 게 이제 이게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아픔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게 새로운 정부가 됐던 뭐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IPO 할 때 너무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높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치기가 좋죠. 더. 그러니까 오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그게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기관은 왜 70% 먼저 줘요? 그것도 또 되게 웃기잖아요. 오히려 기관도 일정 비율만큼 뭐 돈을 내던지 네. 그래서 개인들하고 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지난번에도 있지만 그냥 말로만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 단위가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붐업을 시켜서 그 높여진 가격의 그 당위성을 입증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후행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뒤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자, 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된 섹터죠. 금융 섹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좋죠. 왜냐하면 또 보험사들도 그렇고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금융주가 오른다 이런 공식을 우리는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초기엔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것도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금융권이 올라오면 좀 있다가 외국인들 때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주들한테 배당 주는 것도 다 지침을 받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얘네 뭐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뭐 JP 모간이 무슨 뭐 미국 정부에서 뭐 지침을 받아서 배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항상 그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이 많이 타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선진 금융으로 가려면 정리돼야 되는 문제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금융 섹터에서 한다면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정도.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 얘는 그냥 금융 이런 게 아니라 플랫폼을 저변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금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기대를 좀 건다면 기존에 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좀 괜찮게 보시. 카카오페이라든가 삼성생명 이런 쪽은요? 삼성생명도 뭐 그 보험에서는 뭐 괜찮지만 그것도 뭐 오르고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큰 거죠. 카카오페이는 뭐 뱅크에 비하면 좀 그렇죠. 뱅크에 비하면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면 이건 좋은 회사예요. 이게 굉장히 긴 호흡에 아까 이미지. 이게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그 얘네 그냥 쇠만 녹여서 하는 회사가 이미 아니에요. 이미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재생으로 가는 그린 수소 이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높은 레벨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부문도 그렇잖아요. 그게 포스코 홀딩스 안에 다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포스코라고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맨날 우리는 쇠만 녹이냐. 이러다가 이제 이런 쪽으로 변화가 굉장히 빨리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쇠녹에서 번 돈으로 그런 데 투자해서 이걸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성과가 났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하루 올라 하루 떨어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이미지에 같이 있는 HMM은요? HMM은 이런 거예요. HMM도 똑같은 건데 HMM이 지금 그 연구체 전환해서 그거 다 겁내하잖아요. 연구체 전환해서 다 겁내해서 그게 물량으로 막 이렇게 했다.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거 가지고 뭐 이제 공매도 쳐서 잘 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근데 그게 3조인데 분기에 몇 조씩 버는 애들이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의지인 것 같아요. 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이제 KDB가 이거 돈 꽂았는데 이거를 뭐 갚게 해준다 그러면 금방 갚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아직도 이 HMM은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 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만약에 민영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민영화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구조적 손을 좀 대야 돼요. 그래서 이제 HMM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진 걸로 조금씩 그냥 담아 놓으시면서 관찰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멀리 잡아놨죠. 그러면 NC소프트나 크래프톤한테 속해 있는 게임 쪽 섹터. 게임 쪽은 뭐 앞으로도 계속 부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톤 정도를 보고 있는데, 뭐 다른 게임들도 다 많지만 NC소프트는 너무 많이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리고 또 스스로 자구 노력도 많이 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이게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핀적 역할도 할 수 있고, 지금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단은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게임주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게임주들이 지금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뭐 메타버스가 뭐야? 막 이거 잘 모를 때 그때는 뭐 너도 나도 제가 그때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일단 올라요. 항상 시장에서 이슈가 새로 나오면 그러다가 그게 한번 주저앉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쿨다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중에서 진짜가 누구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크래프톤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메타버스나 NFT가 적용이 되고 그게 이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알아가면서 그렇게 된 것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탈락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개념의 이슈가 나오면 항상 이게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이렇게 돼요. 그런데 2차 상승에서는 이제 되는 것만 살아남는 이제는 이쪽도 거기에 거의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이브라든가 YG라든가 SM이라든가 도쿄있는 엔터 쪽 어떻게 보이십니까? 엔터는 딱 두 가지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단타. 단타를 하시려면 기존의 3사로 하고 조금 긴 호흡으로 하려면 하이브를 하시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그 엔터 3사하고 하이브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엔. 근데 나중에 굉장히 가공할 만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면서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 거 하이브고. 그래도 시장에서 툭탁툭탁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건 있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면 JIP를 하시든지.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엔터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이제 그 패러다임이랑 이렇게 섞여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상품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는 하이브가 높고, 전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에서도 저 하이브 있네요. 네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지만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이브 쪽에. 자, 그럼 식음료 섹터는 좀 어떻게 이거는 뭐 계절적 요인도 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일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곡물가잖아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 공급가가 오르고 그러면 초기에는 음식료들이 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약간 그 정유회사랑 비슷한 게 근데 그 다음 들어오는 거를 계속 비싸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제품의 가격을 전가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굉장히 짧은 그런 움직임을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보여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대표적인 그 계절적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빙과류 같은 건 여름에는 뭐 많이 팔리고 이건 굉장히 계절적 상품이니까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시니까 관련된 섹터로 볼 수도 있는 좀 건설주, 아무래도 건설 쪽이. 건설주는 저는 이제 좋게 봐요. 근데 그 이제 그동안 건설하고 원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미리. 미리 올라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조정은 좀 있겠지만 길게 보면 원전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가장 그 새로운 정부가 쉽게 흔적나게 할 수 있는 정책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프라가 뭐 아주 생소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처럼 막 이제 막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있는 거를 그냥 툭 쳐주기는 정책적으로 하면은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뭐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뭐 건설은 어느 정부나 항상 느리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건설이 좋아지면 건설만 보실 게 아니라 건설 부자재. 그리고 되게 이제 이 건설이라는 게 지금 집 짓는 하우싱 쪽에 많이 지금 공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가구라든지 뭐 그런 것 쪽으로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페인트 뭐 이런 것도 확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시멘트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지만 지금 유연탄 값이 엄청 올라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멘트 회사들이 다음 달 되면은 그 생산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탄을 뭐 무조건 많이 사서 이렇게 쌓아놓아서 굳어서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의 그 유연탄 수입의 75%가 러시아산이에요. 25%가 호주산이고.
근데 이제 그게 저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250만 원 진다는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250만 원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신도시 지금 분당 일산 그거 할 때 시멘트 구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멘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건설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래서 뭐 건설회사가 우리 더 받겠어요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약간 미적거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되 네.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원전도 그렇고. 네. 네. 자, 리오프닝이랑 관련된 섹터, 항공주랑 호텔 레저. 이거는 그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보복 여행, 그죠. 보복 소비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 보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복을 막 오래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맞는데 네. 이거는 항상 투자하실 때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뭐 이게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암만 사람이 많아져도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져도 네. 항공기 한 대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그렇죠,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확대해서 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얼마 동안은 이제 이게 여행 자유화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도 뭐 항공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테마는 아니다. 항공권 가격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 예를 들면 뭐 동남아 30에 가면 이제 뭐 한 6, 네. 70 줘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고기값, 소고기값, 우리나라에서 그 소를 팔아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서 우골탑 그러잖아요. 네. 그때 농민분들이 소를 언제 팔겠어요? 되게 학기가 시작할 때 등록금 내야 되니까 3월에 판단 말이에요. 3월에 소값이 바닥이에요. 예? 소값은 딱 2번 올라요, 1년에. 네. 추석 및 설 및.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인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권이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무슨 보복 여행이 뭐 맨날 여행만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맞는데 영구적으로 못 간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보실 섹터다. 좋아요. 그 리오프닝도. 근데 이제 그게 좀 짧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네. 예. 호텔 레저는요? 호텔도 마찬가지죠. 네.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뭐 호텔이라는 게 사실은 뭐 호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호텔 신라가 대표적이지만 네. 면세점 아니에요. 그쵸, 네, 면세점인데 면세점도 뭐 실제로 보면 녹록치가 않아요.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옛날같이 또 그렇지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나갈 때 그 면세품 사는 한도 없앴는데 네.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600 그 무관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초과하면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는 의문인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그 호텔이나 레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항공기 타고 가야 호텔 레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맥락인데 예, 리오프닝에 관계되는 것들은 좋다. 그렇지만 이게 영구히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요. 아, 면세점 말씀 들으니까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좀 그립지만 원래 우리가 사실 해외여행 갈 때 항상 면세점을 인터넷으로도 많이 사고 네. 거기 가서도 매장에서 네, 네. 뭐 좀 하고 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야, 그거 못한 지 저도 벌써 2년 3개월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지금 면세점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공항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공항에 면세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거 비싼 아시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롯데니 호텔 신라니 뭐 신세계니 대부분 많이 이번에 드랍했어요. 최근에 추세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낮은 가격에 재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좀 있네요. 그런 거. 자, 백화점과 편의점 섹터 이쪽은 어떻게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 벗으니까 뭐 이렇게 색조 화장.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초 화장은 마스크 써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업계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색조 화장 쪽을 더 비중을 둔다고 그래요. 이제 벗고 돌아다니면 그렇죠. 그럼 백화점도 그런 거잖아요. 백화점 소비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 암만 이게 잘 돼 있어도 백화점에 가는 느낌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백화점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고 갔다가 이제 유발 소비가 또 일어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리오프닝에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쪽도 좀 좋아질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럼 백화점에 있는 의류 쪽도 의류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의류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OEM 관련돼서 우리가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네.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고 또 요거는 환율이 좀 올라도 네. 조금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짚었던 뭐 백화점, 편의점, 의류 뭐 이런 것들은 네. 항공 다 리오프닝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게 아주 긴 기간 동안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한시적이다. 방금 말씀하신 화장품과 연관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야 이건 좀 앞으로 향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사실 LG 생활건강 굉장히 우상향 기업이었잖아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까지 확 꺾일 거는 저도 예상 못했는데. LG생활건강이 마켓시어가 너무 컸죠. 네. 그쪽 부문에서 마켓시어가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축소되면 제일 큰 놈부터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LG생활건강이 기존에 하던 거를 다 문 닫아버리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고정비는 거의 픽스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매출이 이제 급격히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뭐 리오프닝이 되면 살아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곳곳에 매물벽이 있어요. 맞아요. 예, 곳곳에 이거는 굉장히 개인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게 딴 회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LG생활건강은 확 와닿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그거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계속 매물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지만 이게 그것들이 올라갈 땐 다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되니까 이것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만 점검하려고 하는데 LG전자랑 두산중공업. 좋죠. 두산중공업 좋은데 근데 두산중공업을 사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시잖아요. 두산중공업 자체의 그거하고 또 원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두산중공업보다 원전을 갖고 사신다면은 한전기술을 차라리 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한전기술. 예,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좀 아직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뭐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진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원전 때문에 산다면 뭐 굳이 그런 걸 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이유로 두산중공업은 좀 그런 것 같고 LG전자는 이제 그 전기차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이제 정장 쪽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하고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시면 이것도 그냥 단기적인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G에 대해서는 LG가 많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LG 화학 때문에 LG가 굉장히 그 신임을 잃어서 그렇죠. 앞에 LG만 붙으면 자꾸 멈칫멈칫하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 이거 그거 LG 말고 같은 다른 데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그 문제 물적 분할해서 하는 걸 이제 좀 정비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단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오늘 이제 여러 섹터랑 종목들에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2020년만 해도 사실 BBIG라고 해서 주도하는 섹터들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또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종목 장세일 텐데 그래서 좋은 종목 찾는 방법이랑 종목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많지만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냐.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돈을 벌 거다. 이거는 안 돼요. 그 돈을 벌 거다라는 얘기는 2년 전엔 됐어요. 꿈을 사니까. 그때는 막 이거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벌고 있느냐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적이에요. 실적. 그래서 돈을 벌고 있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벌었는데 앞으로는 좀 불투명해? 이러면 이건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잘 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장성이라고 그러죠. 그 섹터의 성장성. 근데 그러면 돈도 잘 벌고 잘 벌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맞는다. 그래도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얘가 그동안 올라서 떨어졌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다 오른 거를 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제한적 상승에서 섹터별로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진 놈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뭐 돈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적으로 봐서 별론데 그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럼 들어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돈을 잘 벌 거라고도 보이고 그리고 주가도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도 주가가 사람들이 아니, 관심 못 받아서 계속 안 오르는 별로 경우도 있잖아요.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리 꽂아서 계속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밑에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 형성을 돼 있어서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뭔가 이제 뭐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뭐 그런 형태로 돼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 그렇죠. 계속 가고 있는 거는 그 시장이 지금 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매수하지 않는 종목의 기준으로 그런 이제 시장이 버린 종목도 안 사야 되겠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피해야 될 기업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적이에요. 실적 안 나오면 그냥 보지 마라. 네. 웬만하면. 왜 특히 마침 지금 3월인데 이달 말 되면 이제 또 상패 이거 그렇죠.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뭐 갑자기 얘네가 뭘 한대더라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갑자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이 3월에는 그런 근처에 오히려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상패 당할 수도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업 목적을 막 자주 바꿔요. 마스크 할 때 마스크 했다. 또 뭐 이거 하면 이거 했다가 메타버스 하면 또 그것도 했나 그랬다가 막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자료를 제 시간에 못 냈거나 그랬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검토 의견이 뭐 한정이라든지 어떤 걸로 나왔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실적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안 나온 거였나요? 4년 연속 네, 뭐가? 4년 연속.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왜 사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돈 잘 벌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또 누가 얘기해요. 이거 하면 탁 나간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특히 3월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저자님에게 현금 5천만 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이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금 5천만 원 있다면 어떤 섹터라든가 어떤 주식을 좀 담고자 하시는지. 현금 5천만 원이면은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몇 종목을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것부터. 예, 근데 저는 한 두세 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하도 뭐 많아서 올라갈 거 뭐 이것저것 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다가 다이소가 된다. 그러면 이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을 자기가 하셔야 돼요. 나는 내 투자 성향이 어떤 성향이다. 다소 공격적일 수도 있다 보다 나는 원금만 보장되면 되는 형이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먼저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 그림에도 있지만 뭐 이렇게 섹터가 있잖아요. 섹터도 빨리 움직이는 게 있고 좀 늦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알아서 이거를 한 3개 섹터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지만 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니까 섹터는 다르게 해서 한 3개 정도 섹터에서 해서 저는 이제 뭐 3개 섹터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플랫폼에서 뭐 카카오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삼성 전기도 전장 쪽에서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시는 인텔리안이라는 것도 이제 우주
궤도 위성의 안테나를 거의 독점하는 네네. 회사거든요. 한국 회사인 거죠? 네. 저 인텔이 붙어 있길래. 한국 회사인데 잘 알지 못해서요. 근데 네네. 이것도 뭐 많이는 아주 좀 요런 것들, 요건 독점력이 강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네. 그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조금 긴 호흡으로는 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를 꼭 하신다면 2차 전지에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SDI나 뭐 이렇게 그렇게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건설도 뭐 얼른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네. 길게 봐도 건설은 조금씩 올라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자님은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자 10만 명이 좀 넘으신 100만 개미 네, 이 채널 네.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자님 또 이 연령대가 아무래도 이제 실버 네, 세대이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훨씬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럼 5060 세대 분들을 위한 네. 투자 조언 좀 한마디 좀 아니 그래서 이제 해주시면. 저는 이제 그 투자하는 게 네. 뭐 5060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질 네.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시니어니까 네. 제가 시니어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겁니다. 5060은 아쉬운 게 깨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5060에 가면서 이거 수송을 하는 거지 이걸 늘리는 게 아니에요. 공성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 젊었을 때처럼 막 하시려고 하면은 그럼 실패할 확률이 네. 커요. 그래서 5060 그 이제 시니어로 들어가시는 분이나 시니어신 분들 또 60이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아쉬운 게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 나면 그냥 이익을 크지를 않아도 차곡차곡 모아간다. 그러니까 한쪽에 대박 낸다. 네. 그런 생각. 대박을 쫓으면 쪽박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대박 내는 게 아닌데 네네. 재작년에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면 막 팔자가 고쳐지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셔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쪽에다가 주안점을 두시면 어떨까. 조금 아쉽더라도 안 깨지는 게 낫다. 김작가 TV에서 이제 저자님 한 3개월에 한 번씩 네.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네. 우리가 2년 전에 경험해 보기가 힘든 네. 그런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우리가 평상적인 시장으로 가는데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특히 올해는 그 평상적인 시장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시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제 긴축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주식 투자에서 엄청나게 돈 벌어서 나 팔자 고쳤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재작년부터 나왔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만큼만 난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내가 남만큼 더 번다고 생각하시냐 이게. 그럼 남만큼 더 피를 깎는 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반 투자가가 생업도 있고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은행 이자보다 낫고 그래도 다른 사람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 수익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대박을 내겠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그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리스크를 많이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기대 수익을 적정선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남만큼만 벌면 돼.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난 깨졌습니다. 지금은 다 깨졌어요.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시장이 밀려서 있을 땐 나만 깨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걸로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나만 깨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깨져 있는데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닌데 뭘 내가 지금 깨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질 때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남만큼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식 투자. 네. 남보다 더 버는 게 아니라 남만큼만 딱 벌자라는 마음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안세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